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커져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고용 지표까지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즉 고용까지도 안 좋아지게 된다면 제조업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라고 본다면 다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 연합과의 관세 전쟁이 또 일어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잉사를 그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서로 이제 공방전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미국이 EU에 부과하겠다. EU는 그렇게 하고 나온다라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전에 그 중국이랑 할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긴장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유럽과의 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부담스러운 내용이겠죠. 자, 여기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렉시트 우려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또 슬슬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이번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유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돼지열병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주주 최대주주들이 이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수백억 원을 챙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사실 휴일이기 때문에 시황도 조금 늦게 녹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일은 즐겨야죠. 네. 시황 들으시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느긋하게 오늘 시황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악재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침체, 부진, 그 다음에 불안감,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예정되어 있는 재료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상당히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요. 또 조금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은데라고 좀 불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요, 폭락세, 이 정도는 폭락을 봐야 되겠죠. 1.79% S&P 500이 그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1.86%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포인트로 친다면은 494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하락하면서 7,785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포인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락했다는 거, 퍼센트가 얼마나 하락했나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했었다는 거. 제조업 지표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부진했죠. 49에서 47로 떨어졌고 예상치보다도 더 나빠졌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위축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봐줄만 하다가 아니라 걱정스럽다는 수준이 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제조업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 경기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들은 제조업보다도 소비 쪽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용지표를 발표했는데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13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이건 뭐냐면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는 8월 달에 19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가 됐고요. 또 이 19만 5천 명 같은 경우도 이제 수치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15만 7천 명이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시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간 민간 고용의 평균치가 14만 5천 명이었다.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1만 명이었는데 고용도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용이 나빠지게 되면은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 경기가 좋아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고용지표였거든요. 예전에 그 자넷 옐런 총리가 총리가 아니죠, 총재죠. 옐런 총재. 자닛 옐런이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경기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어느 타이밍이었냐면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그 시점에서의 포인트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수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는 연준 입장에서도 이것을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빌미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트럼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또 압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경기 침체와 함께 전체적으로 쿡 주저앉는,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한껏 달아오르면서 주가를 땡겨 올라가던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훅 끌어내리게 된다면 약간의 패닉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10월 10일 날 있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죠. 고위급 회담인데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재료들이, 얼마나 좋은 재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그쪽에다가 목을 매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이런 것들에 목을 매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표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지표가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디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좀 우려감이 나온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있죠.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이 스태그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닥터둠이죠. 미국의 그 루비니 교수가 2008년도에 이야기한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단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내용인데, 스태그 디플레이션은 말 그대로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그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막 이런 수요의 충격에서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부분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쪽에 스태그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라는 이 충격적인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하나 더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이 이제 소비 시즌이라는 거,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다시 한번 주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여파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 하락하는 포인트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면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EU와의 관세 전쟁입니다. 미국이요, 유럽연합, EU에게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 농산물 25%에 항공기 10%, 네. 즉,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의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 항공기 부품은 제외시킨다라는 조항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갖다 치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뭐냐?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느냐? 이 얘기가
에어버스, 항공기와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잉사가요, 미국의 보잉사가 그 항공 시장을 거의 주름 잡고 장악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고자 나온 것이 EU의 에어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버스에 EU가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항공사를 따라잡고 이겨내려면 뭔가 가격이 좀 싸다거나 서비스가 좋다거나 뭔가 품질이 좋다거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모가 18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불법 보조금을 에어버스에다 지원함에 따라서 이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 보잉사가 피해를 봤다. 이거는 중국에게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중국이 자국 내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 기업들 또는 중국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그러면 WTO에 제소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EU와 공방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적인 그런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죠. 미국도 현재 시점 유럽 쪽에서도 당연히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EU와의 관계에서도 미국이 또 트러블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유럽이 가장 이 미국에게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정적인 EU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국은 EU의 와해, 분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EU와의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EU 같은 경우는 패권을 차지한다라는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거의 미국과 대등한 입장의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똘똘 뭉쳐가지고 뭐하는 짓거리지? 이렇게. 그래서 1대 다수의 어떤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미국이죠. 얘네들이 지금 유럽을 상대로 싸움을 더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지금 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유럽연합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해소가 되기까지는 일단 초반에 상당한 그런 잡음이 들리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악재를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브렉시트가 또 한몫을 더하게 됩니다. 존슨 총리가요. 브렉시트의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일단 EU에 잔류를 시키되 나머지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EU 쪽에서는 이것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백스톱이죠. 백스톱이 뭐냐면은 EU를 탈퇴했을 때 EU를 탈퇴하고 나서도 이제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지금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 덜렁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EU 소속이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떠났을 때 아일랜드는 남아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기 때문에 EU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경이 없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왕래가 지금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면은
영국이 이제 떠나게 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서로 다른 구역이 된단 말이에요. EU와 영국이라는 구역.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드보더라는 것이 이제 국경을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엄격한 그런 통관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그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경이 생겨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막 그냥 여권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 신분증 제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서울에서 물건 사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때도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삼았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장치가 뭐였냐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국 자체를 EU에 남겨놔라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존슨이 꺼내온 것은 그러면 북아일랜드만 이렇게 던져놔라. 아일랜드 그쪽 그 동네하고 영국 그 본토 지역하고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넘어올 때는 뭔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근데 땅 쪽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한번 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EU에게 이것을 제출했죠. 그런데 EU는 당연히 문제 삼겠죠. 왜요? 영국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자, 생각해보면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아일랜드에서 물건을 북아일랜드로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입니다. 영국령에서 영국령으로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거 뭐 국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영국은 영국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다 누리게 되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EU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EU는 일단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겠으나 아직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또 자기 좋은 대로 지들 좋은 대로 이렇게 그냥 풀이를 해버린 상태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는데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영국 의회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무슨 협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현재 이거는 이 공화당이 아니죠. 그 영국 보리슨 총리 이쪽 그 얘네들 덩어리, 얘네들 세력들이 일단은 브렉시트를 무조건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31일인가요? 네, 요때 그냥 우리는 EU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놓고 북아일랜드는 EU 니네 잔류 기간으로 잔류 지역으로 남겨놓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EU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존슨 총리는 이런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냥 EU를 탈퇴하겠다. 엄청난 충격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사실 존슨이 총리가 되고 나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안 되면은 또 뭔가 조치를 취해보고 안 되면 또 조치 취해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가지고 조금 더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지금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빡빡빡빡 악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끊이지 않는 이 악재 속에서 참 힘든 그런 싸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위축되는 관망의 흐름들이 보이지 않겠는가. 9월 한 달 동안 잘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10월 초반 정도는 주가가 내려가면서 그 상승에 대한 불을 살짝 좀 사그라뜨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연말로 땡겨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잘 포착하신다면 아마도 9월 달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셨던 그런 분들, 안타까우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이야기 가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한 부분인데요. 돼지열병이 이제 파주 지역에서 또다시 12번째 확진 판정이 좀 나오면서 지금 계속 테마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것이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서 올라간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빵 뛰니까 어떻게 돼요? 뭐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가 8,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100원, 1,100원대, 1,700원대, 그럼 100%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대주주들이 갖다 팔아먹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원래 내가 100억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0억이 됐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100억 정도 팔아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팔아먹고 나서 주가는 어차피 떨어질 것이니까 현금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나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고마워요. 고맙고 팔아먹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뭐 대주주도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대주주가 팔아먹고 나면 사실은 매도 물량만 잔뜩 쌓여있는 상태가 되지 이거 사줄 사람이 없어요. 네. 매도가 와장창 나와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지금 그걸 다 사놓은 상태인데 개인들은 뭐였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들어왔어. 그 들어온 물량을 누가 다 줬냐면 대주주가 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고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은 그 위치에서 수익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10,000원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이 10,000원에 있습니다. 다시 10,000원에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산다라면 적어도 8,000원이나 7,000원이나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사겠죠.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내놓으려면 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고점에서 산 멍청이가 더 멍청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고 나면 피해가 또 더 엄청난 테마가 들어와가지고 더 엄청난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마주에 편승해가지고 대주주가 이렇게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매도가 굉장히 많아졌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테마주들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팔까 내일 팔까 고민하는 것과 매수가 들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마주들 나온다고 해가지고 급등 따라가면서 매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시겠죠? 천천히 대응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보시고 신규 매수는 이제는 좀 많이 늦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제 단타, 그죠? 단기 매매 정도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기 매매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다. 하여튼 조심하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다. 제조업에 이어서 고용지표가 침체를 겪게 되면서 다시 아래 공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에 이어서 EU와의 관세 전쟁도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 EU에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고 EU도 다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 브렉시트 유럽연합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국의 브렉시트 단행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려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악재죠.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이제 9월달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납하게 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덧붙여 드렸고요. 돼지열병 테마주 때문에 대주주가 엄청 많이 팔아먹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을 사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점에서 팔아먹은 사람이 저점에서 사려고 하지 다시 그 가격에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들 절대적으로 자제하시면서 조심조심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팔아먹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집중돼야지 여기서 더 살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조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금이네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이다.
짧지만 굵은 한마디였습니다. 기업의 가치,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면 주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명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쉬시기 바라고요. 아마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연휴를 쭉 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